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연기했던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그리고 중국산의 추가 관세는 20%로 올려 3월 4일부터 발효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4일에 이어 4월 2일에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으로 이어지고 상호 관세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미국 경제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차없는 관세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간 연기했던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산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3월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산에 대한 추가 관세 10%는 20%로 올려 역시 3월 4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들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제조 배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관세 강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월 4일부터 단행하려다가 멕시코가 10,000명의 병력 국경 배치를, 캐나다는 펜타닐 총수입명과 기존 국경 강화 방안 시행을 약속하자 한 달간 전격 연기한 바 있습니다. 반면 중국산에 대한 추가 10%와 중국의 10 내지 15% 보복 관세는 2월 4일과 10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20%로 2배 올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한 불법 입국 체포자들이 90% 이상 급감했으나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은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3대 교육국들에 대한 관세 압박을 재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부터 부과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중국산에 대한 추가 20% 관세는 펜타닐 등 마약의 미국 유입이 중단되거나 상당폭으로 줄어들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들이 추가 조치를 취하고 나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재연기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대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3월 4일부터 단행하면 미국에서 수입품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을 다시 악화시킬지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은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로부터 한 해 4,750억 달러치를 수입해오고 있는데 25%를 부과하면 관세 수입이 생기지만 농산물과 자동차 등의 미국 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3위 수입국인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목재, 석유 등 4,200억 달러어치에 대한 미국의 관세 25% 부과와 캐나다의 1,050억 달러에 대한 미국산에 대한 보복 관세 25% 부과로 가격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미국민들이 단기적인 고통을 느끼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수익 감소, 소비 지출 위축에 따른 것으로 물가 급등을 피하는 대신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물가 인상을 적용하면 0.5%포인트 급락한 것이라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관세가 부과되기도 전에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가 급등 대신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은 먹구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부과되기 전부터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개인 소비 지출은 1월에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물가가 1월에 0.3포인트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0.5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달인 12월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0.8%나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1월에 마이너스로 대폭 후퇴한 것이어서 증가를 예측했던 경제 분석가들을 놀라게 하고 경기 침체 조짐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선호하는 1월의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2.5%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완화됐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는 2.6%로 전달의 2.8%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물가 진정세로 보기 어렵고 미국민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어서 관세 여파까지 겹치면 악영향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대반전이 없는 한 3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는 25%, 중국산에는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상품 가격의 인상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민들이 단기적으로는 작은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다시 내려가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관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도 전반적인 미국 물가 급등, 인플레이션의 악화는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민들이 식료품과 휘발유, 의료와 신발, 전자와 가전제품 등에서 모두 가격이 크게 올라 물건을 덜 사게 되기 때문에 수익 감소, 소비 지출 감소에 따른 것이기에 더 큰 역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가격 인상으로 돈을 덜 쓰게 되면 소비 지출이 급감하게 되고 소비 지출의 70%나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 성장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소폭의 가격 인상은 감내하되 속도 조절로 전반적인 물가 급등은 막고 건전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막대한 관세 수익과 불법 입국, 불법 마약을 차단하는 일거양득을 노리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최대 공룡부처 펜타곤이 민간관리 5만 내지 7만 명 해고와 연간 예산 8%인 500억 달러 삭감 등 연방정부 개혁의 핵심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이었던 USAID에선 연방 공무원 4,700명 가운데 60명만 남겨두고 1,600명 해고와 2,500명 휴가로 감원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개혁에서 핵심 타겟이 되고 있는 펜타곤이 쓰나미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현역 미군 서열 1위인 흑인 합참의장과 여성 해군 총장이 경질된 미군 수뇌부 전면 개편뿐만 아니라 95만 명의 민관 관리들에게 막대한 예산 삭감으로 대규모 해고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역 군인 130만 명, 국가방위군 80만 명의 민간 관리들 95만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고 태풍에 휩싸인 곳은 민간 관리 95만 명으로 5 내지 8%를 감원할 것으로 미 국방부는 발표했습니다. 95만 명의 5%이면 4만 7,500명이고 8%이면 7만 6천 명이 되기 때문에 전례 없는 해고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에선 1차적으로 범정부적인 수습직원 해고에 따라 1년이 안 된 5만 5천 명의 수습직원들 중에 5,400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8,5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에서 매년 8%인 500억 달러씩 5년 연속 삭감하기로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헥세스 국방장관은 펜타곤 내 각 부서장들에게 연간 8%씩 5년 연속으로 삭감하는 세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8,5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에서 8%는 500억 달러로 5년 연속 삭감할 경우 2,000억 달러 내지 2,500억 달러는 줄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선 전임 행정부에서 추구했던 전용기 대체 연료 사용 등 기후변화 관련 예산과 성전환자 입대와 보호 등의 앞장서는 이른바 워크, 즉 난처하는 이상한 예산, 과도한 관료주의 등을 위한 국방 예산을 집중 삭감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훈련, 비행훈련, 정비 등과 관련된 국방 예산도 줄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폐지 대상이 됐던 USAID에선 연방 공무원 4,700명 가운데 당초 290명만 남겨두려다가 600명으로 늘렸으나 나머지 3,100명에 대한 해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USAID에선 연방 공무원 1,600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핵심 기능을 관리하는 직종과 지휘부 등 2,500명은 휴가 처리했는데 이들의 다수는 결국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IRS 국세청에서는 6,000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당초 15,000명이 해고 대상으로 꼽혀와 곧 2차 해고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 수습 직원들부터 무더기 해고해온 조치가 연방지방법원에서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알서 판사는 연방인사관리국은 채용과 해고할 권한이 없고 각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머스크 팀은 1차 때의 전략을 다소 바꿔 각 부처 인사 담당관실이 실적 보고를 요구토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연방 공무원을 절반으로 축소하려는 트럼프 머스크 팀이 공무원 노조들의 소송 제기와 연방지방법원의 일시 명령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으나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며 일대 개편과 감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230만 연방 공무원 가운데 1년이 안 된 수습 직원 20만 명을 각 부처별로 해고해온 트럼프 머스크 팀은 공무원 노조의 소송 제기를 받아들인 연방지방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알서 판사는 20여 곳의 연방기관들에서 해고된 수습직원들을 대표해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수습직원 해고는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본안 심리까지 수습직원 해고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윌리엄 알서 판사는 해고 통지를 한 연방인사관리국 OPM은 연방 공무원들의 인사를 관리할 뿐 채용과 해고할 권한은 없다며 연방의회는 각 연방정부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수습직원 해고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나 OPM이 일괄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 해고하면 합법이라는 판결이어서 이미 해고한 수습직원들에게 부처별 이메일만 다시 보내는 방법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트럼프 백악관과 머스크 도우지 팀은 연방 공무원 감원 작업을 지속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1차로 23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주간 실적 5가지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가 절반 이상으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을 살려 다소 수정한 2차 이메일을 이번 주말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2차 이메일에선 연방인사관리국 OPM 명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 인사 담당관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가 지적한 대로 채용과 해고 권한을 가진 각 부처별로 이메일을 보내 실적 보고를 요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해당 부처 인사 담당관으로부터 2차 이메일을 받으면 거의 모든 연방 공무원들이 지난 한 주간의 실적을 보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MP 연방인사관리국이 보냈던 1차 이메일에는 23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100만 명 정도는 회신한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기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16개 정보기관 총수인 DNI 국가정보국장과 카시 파텔 FBI 국장,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은 직원들에게 1차 이메일에는 응답하지 말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각 부처 인사 담당관 명의로 보내는 이메일에는 응답하도록 해 연방공무원 거의 전원이 지난주 5가지 실적을 보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은 전주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공무원이 없거나 필요 없는 자리임을 판단하고 해고 1순위로 삼을 것으로 공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도우지 팀이 한쪽에선 연방 공무원들을 감원하고 있는 반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다른 한쪽에선 은퇴자 재고용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항공 관제사들에 대해선 은퇴자들에게 다시 나와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연방 법무부에서는 변호사들을 대거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방공직사회에선 어느 부서에선 인원이 남아돌고 예산이 물쓰듯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 다른 부서에선 인력 부족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과 머스크 도우지 팀도 한편에선 무더기 해고를 강행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선 은퇴자 재고용과 변호사 채용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도우지 팀은 은퇴한 항공 관제사들과 안전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을 감안해 다시 일터로 돌아올 것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 전역의 공항들 가운데 무려 90% 이상은 항공 관제사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항공 관제사들은 현재 1,800명인데 이는 필요한 정원의 3,600명이나 적은 것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레이건 내셔널 공항 상공에서 민항기와 군 헬기가 공중 추돌하는 바람에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후에도 의료항공기 추락, 경비행기 추락, 캐나다에서 여객기 전복 사고 등이 잇따라 항공 관제사 부족 사태가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션 더피 연방교통장관은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항공 관제사와 안전 전문가들에게 더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안을 내놓았으나 대상이 너무 적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앞서 도우지 팀은 수습 직원 해고에 있어 몇 가지 실수로 번복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핵무기를 관리하는 핵무기안전청에서 해고했던 수습 직원 300명을 다시 불러들였으며 농무부 수습 직원들도 해고했다가 조류 독감에 대처하는 직원들은 원대 복귀시켰습니다. 또한 USAID 대외원조처 전체 직원 만여 명 중에서 연방 공무원 4,700명 중에 단 290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하려다가 600명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2,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1,600명으로 줄여 해고했습니다. 항공 관제사들뿐만 아니라 연방 법무부에선 변호사 대거 채용에 나섰습니다. 정부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해 각종 소송에 대처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출생 시민권 제한, 무더기 수습 공무원 해고 등 갖가지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 대처하는 연방 법무부에서 정부 변호사들이 더 필요해졌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는 미국 내 22개 주로부터 소송을 당해 4곳의 연방 지방법원들과 1곳의 연방 항소법원에서 모두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자금 동결에선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손을 들어줘 최초로 연방 대법원에서 일시적으로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 수습 직원 해고가 연방 지법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해고 주체를 OMP 연방 인사관리국에서 각처 인사 담당관으로 바꾸면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예산 절감 작업에 앞장서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 팀이 연방 청사 임대 계약을 대폭 축소하고 연방 소유 건물을 대거 매각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방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피스 빌딩 시장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수장이 이끄는 도우지 정부 효율부는 연방 예산 절감에 필요한 연방 공무원 감축과 함께 연방 청사 일제 정비에도 돌입했습니다. 머스크의 도우지 팀은 연방기관들이 임대해 있는 민간시설에서 계약이 만료되는 곳부터 전체 임대를 대폭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도우지 팀은 100개의 리스 계약을 타겟으로 삼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종료시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첫째, 연방기관들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민간 빌딩에서 리스 임대에 쓰고 있는 공간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리스 사무실들은 이용률이 너무 낮거나 불필요하게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어 이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GSA 총무처는 현재 각 연방기관들을 위해 7천만 평방피트의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매우 낮거나 불필요한 공간들이 많아 4분의 3이나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청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 계약은 중도 해지하기 어려워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임대 계약부터 종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 빌딩들은 상당수 매각할 방침입니다. GSA 총무처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총 공간은 3억 7천만 평방피트나 되는데 비어있거나 사용률이 매우 낮은 곳을 중심으로 전체의 3분의 2는 매각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도우지 수장은 당초부터 각 연방기관 사무실들이 텅 비어있거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데도 매달 엄청난 임대료와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다며 일제 정비를 통한 절감을 우선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방기관들의 사무실 공간에 대한 임대 계약을 순차적으로 종료하며 공간을 대폭 축소하고 연방 소유 건물들을 매각할 경우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각돼 있던 오피스 빌딩 시장이 근래 들어 해빙될 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얼어붙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려했습니다. 벌써 연방정부가 워싱턴 DC에선 11건의 임대 계약을 종료해 140만 평방피트를 내놓았기 때문에 오피스 빌딩 시장에 상당한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의 오피스 빌딩들은 지난해 비어있는 공실률이 23%나 됐었는데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로 회복 기대가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연방 임대 계약과 연방 소유 건물들이 많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란타 등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다봤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민주당 출신 지역 정부들이 사사건건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 법적 투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2기 임기 초반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 시민권 제한, 연방 지원 자금 동결 등 7건에 대해 민주당 지역 정부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1건을 제외하고 6건은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소송의 나라로 불리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 이어 2기에도 민주당 출신 지역 정부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사사건건 연쇄 마라톤 법적 투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2기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보름밖에 안 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7번이나 민주당 지역 정부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7건 가운데 연방정부 감축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1건을 제외하고는 6건이나 패소에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취임 당일 위헌 시비에도 강행했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출신 23명의 주 법무장관들은 2곳으로 나뉘어 4개 주는 서부 워싱턴주에 18개 주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에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4곳의 연방지법에서 즉각 중지명령을 받았고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구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시행중지가 유지되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3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지원금을 일시 동결한 조치가 각 지역에서 연방으로부터 받아온 메디케이드 기금 60% 내지 90%나 중단되는 바람에 대혼란을 빚자 민주당 출신 6개 주 법무장관들이 즉각 소송을 제기해 역시 일시 중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미국의 거의 절반인 23개 주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 주 법무장관들은 현재까지 7전 6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사불란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수를 제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주 법무장관들 23명은 요즘 거의 매일 줌 미팅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를 검토해 불법이란 결론을 내리면 밤샘으로 소장을 작성해 그 다음날 소송을 제기하고 일시 중지 명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월 11일에는 23명 중에 캘리포니아, 뉴욕 등 12명의 주 법무장관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으로 직접 만나 트럼프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출신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2기에서는 헤리티지 재단이 마련한 프로젝트 2025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와 실행하려 하고 있어 미리 연구에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가 소송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의 조치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다소 놀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대통령의 강공책에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민주당 대통령에게는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이 제소하는 법적 투쟁은 트럼프 1기 때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1기 공화당 행정부에서는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이 155번이나 소송을 제기했고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이 114번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원의 1심과 2심은 공화민주 성향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양당 주정부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에서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서 판정을 받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때에도 다카 폐지나 퍼블릭 차지 영주권 금지 등의 강경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임기 말에나 판결이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명령을 그대로 폐기 처분해 무의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결국 미국민들의 세금에서 연방과 주정부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 비용이나 보상비만 들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대형 감세로 메디케이드를 대폭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불법 이민 단속 예산부터 먼저 증액할 것인지 최종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안은 트럼프 감세안 대신 메디케이드 삭감 등을 모두 담은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킨 반면 공화당 상원안은 국경과 불법 이민 단속 예산부터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확정해 놓고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민주당 도움 없이 단순 과반 지지로 가결할 수 있는 예산 조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입법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은 그러나 하나의 법안에 모든 것을 담아 확정하려는 하원과 둘로 나눠 처리하려는 상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크고 멋진 법안이라며 공화당 하원안을 공개 지지하고 있으나 상원에서 하원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둘로 나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가결시키는 상원안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25일 찬성 217, 반대 215로 2017년에 트럼프 감세안을 영구화하는 데 10년간 4조 달러 내지 4조 5천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반면에 연방 예산에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내지 2조 달러를 삭감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을 8,800억 달러, 푸드 스탬프 예산을 2,300억 달러를 삭감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예산 1,100억 달러와 국방 예산 1,900억 달러 등 3천억 달러는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36조 1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부채 상한선을 4조 달러 상향 조정토록 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 20일 찬성 52대 반대 48로 가결된 상원의 예산 결의안은 감세와 예산 삭감은 하반기에 별도로 예산 조정 법안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 예산부터 증액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안은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4년간 1,750억 달러를 배정하고 국방비를 1,650억 달러를 늘려 모두 3,400억 달러를 증액하는 방안부터 확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공화당 하원안을 먼저 추구해보고 상원에서 수용하는지 테스트하게 됩니다. 상원에서 공화당 하원안을 그대로 가결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하면 공화당 상원 방침대로 둘로 나눠 두 개의 예산 조정 법안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단순 과반수로 가결할 수 있는 예산 조정 법안은 상임위원회별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마지막에 상원 입법고문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며 한 회계연도에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공화당은 올 서기연도에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이전에 한 번 사용하고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이후에 한 번 더 이용해 트럼프 임기 첫 해인 올 서기연도에 두 개의 예산 조정 법안을 최종 승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하나로 된 공화당 하원이 최종 승인되기보다는 둘로 나누는 공화당 상원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에 4년간 1,750억 달러를 증액하는 첫 번째 예산 조정안부터 3월 안에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다음 트럼프 감세안 영구화와 메디케이드 대폭 삭감 등을 담은 두 번째 예산 조정 법안이 10월 1일 이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우정국은 지난해 95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 약 800억 달러 규모의 부채가 있는 등 고질적인 적자에 시달려 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적자를 이유로 우정국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민영화될 경우 더 많은 비용과 긴 배송 시간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노조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의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독립기관인 USPS를 상무부에 합병하여 정부가 이끄는 행정부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는 운영이 잘 되는 우체국을 원한다고 말하며 일종의 합병을 말했습니다. 우체국은 2024년에 95억 달러의 손실을 일으켰고 약 80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USPS는 53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전국적으로 1억 6,300만 개의 주소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메일, 온라인 청구서 등 전자통신으로 인해 우편물이 계속 감소하는 시기에 USPS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약 배송이나 택배는 여전히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편 서비스의 민영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편 서비스가 민영화될 경우 더 높은 비용과 더 긴 배송 시간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플러켓 우편협회 CEO는 사람들은 이미 일주일에 6일 동안 제공되는 우편 서비스를 잘 알고 있고 그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영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편 서비스에 대해 대중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USPS 노조는 우편 서비스 민영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조치에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크 디몬스타인 우편노동조합의 회장은 정부기관의 불법적인 인수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편 서비스의 민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영화 후 큰 항의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영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편 서비스의 제공이 더 많은 작업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렁켓 CEO는 우체국이 수행하는 많은 일들을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송, 물류, 분류 작업 등이 기존의 규칙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마크 디몬스타인 우편노동조합 회장은 처음에는 더 많은 하청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노동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영화가 가져올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송우진입니다.